자, 그 다음은 우리 많이 기다렸습니다. 김정인 박사님 나와주시죠. 오늘은 우리 유태인들이 왜 만주에 가고 싶어가지고 환장을 하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저희가 점점 많이 커지면서 2층까지 꽉 찰 정도로 사람들을 많이 모게 되는데 굉장히 뿌듯합니다. 저희는 이제 점점 글로벌 디펜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성상원 대표가 하고 있는 게 글로벌 디펜스 뉴스 아닙니까? 여태까지는 우리가 그 말로만 맨날 그 전방위적인 방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진짜 말 그대로 돼가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인도 교수님이 오시고 해서. 그래서 하지만 저의 그 전략은 항상 그렇지만은 저는 방어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원래 살던 지역이 초원 지역이라서 그 최선의 방어는요 선방입니다. 저희 방어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가서 상대방 교환시키는 거거든요. 명백히 상대방이 우리를 위협할 때는요 먼저 쳐도 방어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상대방이 칠 때 방어하는 거를 방어로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상대방이 위협을 해도 나는 그걸 위협으로 생각하고 치는 게 저는 정당방위라고 생각해요. 미국 애들은 이런 생각하지요. 물론 우리나라 법에서는 적용이 안 되지만은.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할 주제는 만주에 대한 문제를 합니다. 밑에도 조금 나오긴 하는데 모든 거는 제가 여기서 이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야, 김종인 박사 뭐 특정 종교를 어쩌고 한데 저는 늘 얘기하면 저 기독교 신자 아닙니다. 네? 상관없어요. 제가 지금 바라보는 건 무엇이냐? 모든 것은 재료화될 수 있고 국익에 이용이 돼서 유용하다면 다 쓸 수 있다예요. 뭐가 됐던 간에 그게 실화가 됐던 역사적 사실이 됐던 전설이 됐던 무엇이 중요하냐는 거예요. 중국 애들의 동국공정이 무슨 사실에 기반한 학문입니까 그게? 예? 일편적인 사실을 가지고 뻥튀기 해석해가지고 자국의 이익을 위하려고 하는 것이죠. 아마 중국인 입장에서 저는 충분히 그런 거 이해가 가요. 중국인이니까 당연히 중국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람은 뭘 해야겠냐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역사는요 승자의 기록이기 때문에 50%는 거짓말입니다. 역사책을 봤다고 자기가 역사를 안다 하면은 그거는 착각입니다. 패한 나라는 패한 나라대로 하고 싶은 말이 있었을 테고 나름대로의 명분과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로마나 카르타고 전쟁 같은 경우 카르타고가 졌으니까 무조건 나쁜 놈일까요? 그건 모른다. 하기 때문에 이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은요 굉장히 다양해요. 저는 그래서 늘 이야기합니다. 저는 조금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역사 논쟁은 조금 다른 시각이에요. 강단 사학자들이 갖고 있는 그 역사적 관점, 좋게 얘기하면 실증사관, 나쁘게 얘기하면 식민사학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다음 좌파 사람들이 얘기하는 역사, 뭐 나쁘게 얘기하면 제야사, 좋게 얘기하면 민족사학이라고 얘기해요. 저는 둘 다 안 해요. 저의 관점은 국익이지 명분이 아닙니다. 명분은 필요 없어요. 저는 돈만 챙기면 된다. 명분 너나 가져가세요. 예,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내가 싸움을 했어요. 연락에 두들겨 맞았어. 그랬는데 이제 합의를 보는데 법원에서 나를 연락에 두들겨 팬 놈이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 같은데 어떻게 수술비 이런 합의금은 제가 이게 진심으로 생각하니까 안 내고 그냥 어떻게 무마될 수 있을까요? 막 무릎 꿇고 막 눈물 흘리면서 얘기해.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명분 챙겼잖아요. 제가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무릎 꿇었는데 그래요 없던 일을 해줄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 싫어요. 그냥 돈 내놔 그거예요. 땡값 내놓고 나한테 1,000만 원 물어내고 딴 데 가서 날 욕해도 돼. 하지만 난 돈 받아야겠어. 이게 제 생각이에요. 저는 명분 안 챙겨요. 왜? 현대 국제사회의 질서는 무슨 우리가 옛날 무슨 중국 애들이 만들어놓은 뭐 유교적 뭐 국가질서 이런 거 아니거든요. 지금 철저한 이익을 기반으로 한 국제 질서입니다. 아까도 우리 그 이주구 박사님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미국이 어떻게 자기에게 도전하는 나라를 아작가를 내는지. 그거 왜 그러겠어요?
명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인 이익이라니까요. 미국이 지금 세계 최고의 석유 매장량 국가, 생산량 국가가 돼도 남이 있던 게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제 없어도 되지만 그래도 갑니다. 왜? 중국이 먹는 게 아까우니까. 미국 사람들 동그랗게 살이 쪄도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미국이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통제하려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국제 질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선과 악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뭘 하건 아무 상관없이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요. 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선악으로 보려 하는 순간 손실을 보는 게 무진장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왜? 우리는 유교적 국가 이런 거 아주 그냥 머릿속에 박혀 있어서 어떤 명분이 어긋나면은 막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막 뭔가 자기가 나쁜 짓을 해갖고 무슨 잘못됐다 생각하는데 뻔뻔함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살아났습니다. 응? 이 세상에 그 어떤 패권 국가가 점잖게 세상을 패권을 장악한 적이 있습니까? 피를 받고 전쟁을 받지. 늘 그래 왔어요. 그게 없었다는 거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제가 고대사를 연구하지만 이 부분이 제가 우리나라 제야사학자와 큰 차이예요. 저도 유라시아에 거대한 유목민족 국가가 있었다는 거 인정합니다. 근데 그 나라는 한민족의 나라가 아니에요. 다민족 국가였지. 마치 지금의 미국처럼. 그리고 그 영토를 지배하기 위해서 잔인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일단 고조선 8조법에 사람을 죽인 자는 노예를 산다고 해서 노예 제도가 있었다고 딱 얘기하잖아요. 그게 만평기 홍익인가 사상하고 배치되는 거 아닙니까? 왕이 죽으면 어떻게 되죠? 순장을 해버리죠? 아니 무슨 홍익인간한테 순장을 해. 그것도 몇천 명씩은 목을 잘라서. 그거 왜 그랬어요? 노예들이 필요 이상으로 개체수가 증가하게 되면은 부패 탈리를 쓸 때 통제하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장 똑똑한 노예부터 죽이죠. 왜? 선동할까봐. 명분은 뭐예요? 종교적으로 천국에 보내줄게. 뭐는 죽으면 뭐 가는 건 가는 거니까 왕이 죽어서 천국을 갈 때 너도 같이 보좌를 해서 간다면 쉽게 천국을 가서 이 현 세상의 고통을 끝낼 수 있다. 이러면서 제거하는 거예요. 이게 현실적인 순장의 의미죠. 그렇지만 우리가 배울 때에는 항상 홍익인간 이런 얘기를 배우죠. 원래 정치인들은 말은 아름답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행동을 봐야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는 과거의 명분을 얘기했던 아시아에 살아서 우리 이 아시아인들도 말로만 명분 내세웠지 단 한 번도 진리를 안 챙긴 적은 없다는 걸 제가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심지어 중국이란 나라? 당연하죠. 우리가 그러한 명분에 사로잡혔다면 중국이 원하는 중국식 4대주의 질서에 정확히 세뇌가 된 겁니다. 중국이 원하는 바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 나를 제외한 나머지 위성 국가들은 그렇게 살아나요. 명분에 쌓여서 진리를 얻지 말아라 해요. 왜 그런 페이스에 말려듭니까? 저는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레이트 게임. 역사를 봐야 됩니다. 최근 역사를 보죠. 뭐 고대사 가지 말고. 그레이트 게임이라는 것은 과거 대영 제국하고 러시아 간의 싸움입니다. 그 당시에는 미국이 패권 국가 아니었으니까 대영 제국이었죠. 러시아가 드디어 근대화에 눈을 뜨고 좀 잘 살아보려고 성장하기 시작하죠. 무섭게 성장하죠. 러시아 인구 저 당시에 어마어마했어요. 당시 러시아는요 유럽의 중국이었습니다. 영토 크기나 인구 이런 거에서 너무너무나 거대해서 무서워했어요. 물론 영국이나 프랑스가 압도적으로 과학기술에 이렇게 앞섰지만 이 개떼 같은 전술, 독일도 실패했잖아요. 결국 나폴레옹도 실패하고 저 러시아를 점령하는데 그런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런 러시아가 나중에 뒤늦게 산업화를 시작하면서 부동항을 찾아서 왜? 그래야 무역을 하니까 남진을 하니까 영국이 막은 거죠. 왜? 러시아가 부동항을 얻게 되면 통제불능의 상태가 된다. 저 거대한 나라, 저 거대한 인구의 나라가 한국까지 갖게 되면 대영 제국이 만들어놓은 이 세계 질서는 무너질 수 있다. 물론 프랑스도 여기에 동의하는 거죠. 영국, 프랑스가 서로 앙숙으로 싸우지만 러시아에 대해서만큼은 한 목소리 냈던 이유도 뭐냐? 무서워서였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러시아가 남쪽으로 내려오면 그거를 계속 영국이 지속적으로 막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러시아가 남진이 안 되니까 자꾸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남진을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영국도 동쪽으로 가다가 인도도 잡아먹고 뭐 동남아시아도 장악하고 이런 식으로 점점 간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여러분, 전 세계 인구는 대부분 남쪽에 있습니다.
특히 적도 지역이 무지장을 해요. 인도 곳에 어마어마한 인구죠. 영국이 인도를 점령했어요. 난리가 났죠. 영국에서 이렇게 세포의 항쟁사부터 여러 독립운동이 일어났잖아요. 영국이 인도 하나를 통치하는데도 어마어마한 국력이 든다고요. 영국 남자들 죄다 군대 가야 돼. 그가 영국을 하나 통치하려면 어마어마하게 힘든 상황이죠. 근데 뭐 인도, 차이나, 아프리카 뭐 영국이 식민지를 안 한 데가 없는 거예요. 그건 다 돈이에요. 돈. 전부 어마어마한 국방비가 드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수탈을 할 수밖에 없어요. 수탈하면 또 수탈한다고 난리가 나. 그럼 또 때려잡아야 돼. 그럼 국방비 또 늘어나. 이러한 어마어마한 딜레마 속에서 영국이 살고 있었다고요. 그랬는데 러시아가 중국을 넘어서 연해주도에서 블라디보스토크를 건설해버렸는데 드디어 부동항을 장악한 거예요. 영국 입장에서는 난리가 난 거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요. 드디어 러시아가 내려왔다예요. 저걸 막을 수 있는 나라는 누구냐예요. 아무도 없어요. 프랑스? 쟤네들도 정신이 없어. 너무 식민지를 많이 담아가지고 얘네들도 자기 안달이 못해. 네덜란드 어때요? 네덜란드 이후에 거의 10배가 넘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 식민지 삼아버렸죠? 얘네들도 제정신이 아니야 지금.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야 동맹국 만들자. 이게 제가 봤을 때 크리스토 콜럼버스가 1492년에 유색인종의 땅 아메리카를 발견한 이래 드디어 한 400년 정도 흘러가지고 드디어 유색인종을 지원하는 사태가 발생한 게 아닌가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저는 메이지 유신이라고 봅니다. 일본이 이뻐서 키워준 게 아니라 일본을 안 키우면 러시아 남하를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물론 일본도 러시아의 남하가 무섭죠. 홋카이도가 왜 점령되는데요? 일본이 에도 시대 때까지만 해도 동북지방까지였습니다. 아 여기 지도 안 나오는구나. 그 혼슈 기다란 땅 있죠? 그거까지밖에 땅이 없었어요. 홋카이도는 일본 땅 아니었어요. 그랬는데 러시아의 남하가 두려워서 일본도 북진을 하죠. 러시아가 차지하지 않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홋카이도가 섬인 거를 알고 점령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할린까지 올라가다 부딪히고 이런 일이 발생하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일본은 어떻게 하느냐? 바로 철저하게 영국 편에 붙습니다. 자, 그랬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 나라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싸우는 거예요. 그건 지극히 정상이에요. 자국을 이익을 챙기지 않는 대통령은 가첩이죠. 일본 당연히 우리나라도 오고 싶어 했어요. 왜? 그다음 일본이 2차 대전 때 갖고 있던 전략이 뭐였냐? 본토를 방어하기 위해서 주변 지역을 점령하게 됐어요. 본토에서의 싸움을 피하기 위해서 조선을 점령하고 만주를 점령하고 태평양 주변의 섬을 점령해서 전쟁은 바깥에서 하고 본토를 지키겠다. 이게 기본적인 일본의 전략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일본도 당연히 조선에 오고 싶어 했지요. 하지만 못 갔습니다. 왜? 저 당시에 일본보다 더 강한 영국, 프랑스, 러시아, 미국 등등의 나라들이 눈을 시퍼렇게 들고 있거든요. 자기네들이 먹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아시아계 일본이 숟가락을 꼽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천만에 만만해요. 할 수가 없어요. 이 식민지 쟁탈전도 치열한 두뇌 싸움과 외교를 하지 않고는 못해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일본이 여기서 정말 줄을 잘 섰죠. 줄을 잘 섰다는 얘기한 게 뭐냐? 그 당시 어쨌든 세계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영국, 그 다음에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과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했어요. 영국하고 관계를 맺다 보니까 미국까지도 좋은 관계가 되죠. 우리가 일본을 많이 비판하는데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제 질문은 그 러시아는 한국에 내려올 생각이 없었냐는 거예요. 러시아는 순수하게 그냥 연해지에서 딱 스톱하고 조선을 그냥 일방적으로 뭐 근대화 시켜주는데 뭐 무기 기술 가지고 그럴 것 같았어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요. 러시아는 부동항을 찾아서 끊임없이 남진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조선은요 일본이 아니어서 또 러시아가 내려왔어요. 내려오려고 했었죠. 그게 막힌 것 뿐이에요. 네? 이러한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일단 자국의 국력을 강화시키는 게 제일 좋아요. 제일 이상적인 거. 근데 당시 우리나라의 위정자들과 국민 자체는 그런 거를 전혀 생각하지는 못했죠. 왜? 우리의 세계관은 아직도 바깥 세상의 흐름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동학운동이에요. 저는 지금도 그래요. 저는 아직도 동학운동을 좋게 평가를 못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왜? 일본의 근대화되는 과정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검은배 사건이에요. 검은배 사건이 뭐예요? 미국 애들이 요코하마 만에 와서 대포 빡빡 쏘면서 너희들 계약 안 하면 죽여버릴 거야 했던 거예요. 협박이에요, 협박 그냥. 어? 시간 줄 테니까 빨리 결정해서 갖고 와. 일방적인 계약이죠. 일방적인 계약.
얼마나 그랬어요. 근데 일본은 어떻게 했죠? 그거를 받아들입니다. 야, 한국, 네가 하는 대로 할게. 왜? 일본 애들은 그래도 모르겠어요. 사무라이 문화라서 그래도 싸움을 많이 해봐서 그런지 몰라도 야, 이거 싸움은 개죽이라는 걸 알았나 봐요. 포기했어요. 그래, 내가 그냥 항복할게. 일본한테 어마어마한 불평등주의를 맺지요. 그리고 나서 주변 국가들도 나도 하면서 개떼같이 달려들어서 과거 청나라에게 했던 것처럼 일본하고 많은 열강 국가들이 다 조약을 맺으면서 들어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상황은 똑같았어요. 자, 근데 문제점은 서구 열강이 들어올 때 일본이 됐던 한국이 됐던 청나라가 됐던 서양 애들이 점잖게 들어오지 않았어요. 자기네들의 압도적인 무기를 기반으로 해서 완전히 반협박식으로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청나라는 결연히 맞서 대박살 난 것이고 일본은 싸움하지 말고 바로 꼴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아편전쟁의 무서움을 봤거든요. 아니 그 무시무시한 당시 세계 최강이라 생각했던 청나라가 뭐 영국한테 일방적으로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일본은 쇼크를 먹어버린 거예요. 야, 저 야만족 새끼들, 응? 생각 같아서 죽이고 싶은데 내가 죽일 수 없구나. 그럼 어떻게 되죠? 일단 한 발 물러서자 했어요. 일본은. 우리는 어떻게 했죠? 우리는 신비양요와 병인양요라는 대첩을 이루죠. 응? 미국, 프랑스가 몇십 명 죽이고 우리 몇백 명 죽었죠? 그래서 우리 승리라고 자축을 하죠. 이게 왜 승리입니까? 패배지. 걔들이 때리다 지쳐서 가버린 거 아니에요. 응? 그때 우리가 빨리 정신을 차렸다면 우리의 역사는 조금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와, 서양에서 싸워보니까 우리가 물론 인해전술을 이기긴 이겼지만 무기가 장난이 아니다. 이거 이대로 갔다가 우리 진다. 어떻게든 저 나라랑 어떻게 조약을 잘 맺어서 어쨌든 우리가 이겼으니까 이긴 건 이긴 거니까 외교적으로 분위기를 좋게 그림을 만들어서 빨리 챙겨 맺고 무기 기술을 배워야지. 이렇게만 갔었으면 우리 살았어요. 근데 우리는 어땠죠? 척하게 세우고 오랑캐 물리쳤다. 우리가 잘났다.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러다 어떻게 된 거예요? 일본한테 먹혔잖아요. 결국은.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서부터 해서 국민들까지 단 한 명도 바깥 세상에 대한 냉정한 판단을 못했던 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식민지가 되는데 큰 영향을 끼친 겁니다. 예? 러일 전쟁 패하고 나서 이거 잘못했네요. 동학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청일전쟁이 일어나죠. 청일전쟁에서 지지요. 그래서 시몬센세키 조약 냈죠. 그것도 청나라가 창피하게 일본까지 가서 조약을 내죠. 예? 완전히 일본이 청나라를 황제의 국가로 완전 아주 엄청난 모욕을 보였죠. 그랬을 때 우리나라가 어떻게 한 겁니까? 아간파천이 된 겁니다. 이게 꼬인 거예요. 이게 그레이트 게임, 영국과 러시아가 된 거대한 이 세상을 자기들 마음대로 쥐락펴락하던 시대에 러시아의 남진을 막기 위해서 영국이 북진하던 전쟁에서 러시아가 드디어 영국의 영향력의 바깥을 벗어난 연해주에서 드디어 부동항을 얻으면서 남쪽으로 내려온 이 사건 속에서 일본과 조선의 서양 세력들이 개떼같이 들어가서 개항을 요구하고 들어오던 시기였다면 이게 아주 민감한 시기예요. 그랬는데 우리가 여기서 러시아한테 가면 어떡합니까? 네? 우리가 러시아한테 가면은 영국은 누구 편이 될까요? 영일동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영일동이에요. 영일동을 맺고 뭐 합니까 얘네들이? 그 다음 일어난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영일동을 맺고 러일 전쟁입니다. 제가 얘기했죠? 극동지방에 서양 애들이 온 이유는 딱 하나예요. 러시아를 저지하자. 근데 우리가 줄 잘못 썼죠. 그 결과는 식민지고 바로 영일동맹을 맺어요. 일본 눈치 빨랐죠. 나에게 기회가 드디어 오는구나. 이 당시에 일본이 아직도 강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약했어요. 아직도 근대화가 덜 됐고 아직도 뭐 유럽에서는 아시아에서는 그래도 좀 골목대장은 됐지만 여전히 다른 서구 열강에 비해서 약한 나라였다고. 아직 근대화가 덜 됐고 그랬는데 영국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죠. 러일 전쟁 때 러시아 함대가 극동지방까지 올 때 영국 애들이 저질 석탄 갖다 주고 일부러 식중독 걸리면 나쁨을 갖다 주고 온갖 방해 공작 다 펼치고 그리고 일본군에게 최신식 영국 전함을 팔아버리고 너 이거 하고 싸워버리고 이런 짓 하고 그리고 또 뭐 합니까? 영국 첩보부대랑 그 다음에 일본의 첩보부대 아카시 모토지로 제가 늘 얘기하는 사람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 일으켜버리고
러시아 함대가 극동에 왔는데 제적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 버렸는데 패닉 상태에 빠졌죠. 그때 기습 공격해 버리셨어요. 완전히 러시아 혁명이 박살나 버렸죠. 러일 전쟁은 승리를 이끌죠. 러일 전쟁 이기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극동 지방에서의 팽팽했던 러시아와 일본 간의 그 긴장 관계가 원래는 러시아가 훨씬 유리한 국면이었는데 러시아가 어렵게 졌단 말이에요. 자,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는 영국이에요. 그 당시 미국은 세계 패권 국가 아니었어요. 아직도. 미국은 누구 편 들까요, 여러분? 러시아 편 들까요? 영국 편 들까요? 이기는 편 드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카스트라테프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영국 편 하는 거죠. 미국도 그 당시에 영국보다는 약했으니까. 국제 질서라는 이런 거, 이런 거. 우리나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이 한국을 배신하고 카스트라테프트 밀량을 냈고 우리를 일본에게 넘겼다. 글쎄요 하는 거죠. 국제 질서 속에 의리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의리를 지켜야 될 때가 있죠. 한미동맹 지금 이런 것들 의리 지켜야 돼요. 왜? 죽기 싫으면 지켜야죠. 네? 그런데 지금 이 국제 질서 속에서 조선이 어디에 붙어야 할까 하는 거는 세계 지도만 펼쳐놓고 봐도 답이 다 나오는데 우리는 어디로 붙은 거예요? 러시아에 붙어버렸다고. 러시아는 대놓고 남짓 정책을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왜 러시아에 붙습니까? 예? 영국은 우리나라를 식민지를 삼을 수 있을 만큼 군사력이 부족했다니까요. 저 당시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건설하고 나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군사를 쓰던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국 식민지 안 당하고 오히려 영국의 무기, 시장, 교류 이런 걸 통해서 근대화 국가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그거 우리가 스스로 발로 차버렸죠. 안 한다고. 아간파천 하나 날라간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역사에 만약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가 그 당시 영국하고 한편이었으면요 사할린 섬은 완전히 일본 땅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만주랑 연해주 누구 땅이 됐을까 하는 거예요. 이거 한국 땅 되는 거였어요. 당시 만주는 러시아가 내려와 있었습니다. 하얼빈 가면 러시아 정교 성당이 있어요. 그 광장 한복판에. 그걸 러시아인들 내려와서 그러니까요. 러시아가 부동항을 찾기 위해서 남진 정책을 하면서 내려왔었어요. 그래서 만주도 점령했습니다. 러시아가. 저거를 러일 전쟁 때 뺏기면서 쭉 밀려나는 거예요. 당시 국제 정세를 알았다면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이 우리는 어떻게 쓰면 되는 거예요? 일본의 해군과 조선의 육군을 이용해서 멀리 있는 영국의 군대와 그다음 프랑스, 네덜란드 같은 군대들이 자금이라든가 무기 지원을 통해서 한국과 일본을 통해 러시아의 남하를 막는 정책을 실시했다면 우리는 어쩌면은 38선이 아니라 좀 더 위쪽에 거졌을 수도 있겠죠. 더 큰 나라가 됐을 수도 있고 아니야 식민지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은 역사에 만약에는 없지만 국제 정세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다면 우리나라는 어마어마한 자금적 지원, 기술 지원을 받아서 일본에 못지않은 국가가 될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우리는 명분이 더 중요했죠. 자, 근데 정말 다행인 거는 일본이 한 가지 실수를 했습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일본을 키워준 이유는 딱 하나예요. 러시아에 대항하라예요. 영국하고 네덜란드 이런 프랑스 같은 나라들이 혼자 하기 힘드니까 러시아에 대항하라요. 나 대신 싸워라. 그러니까 일본이 조선을 점령하는 것도 오케이 문제없어. 만주 점령해도 괜찮아. 다 해요. 더 북쪽으로 올라가. 저 추운 지방으로 올라가. 이게 서양 결간 국가들의 계산이었어요. 왜? 러시아가 자꾸 내려오니까 너희들 저 시내로 올라가. 이거였다고요. 근데 일본 애들이 사실 러일 전쟁에서 이겼다고 하지만은 육지전도 러일 전쟁이 있었습니다. 하리포 전투라고 있었는데 거기서 대패를 해요. 일본 육군이. 그러면서 서로 평화 조약을 맺는데 영국의 목적은 일본과 러시아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일본 제국이 근대화가 돼서 싸우는 전쟁터는 어디가 되느냐? 만주 다음에 위치는 바로 시베리아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본이 어떻게 해요? 중일전쟁을 일으키고 있다고. 러시아랑 싸우니까 러시아도 키가 2m가 넘잖아요. 일본에는 150cm. 등치도 상대가 안 되고 이 러시아들이 코사크 기병대도 무지막지하거든요. 와, 이 중앙아시아도 무시무시합니다. 걔는. 이런 애들이랑 싸우면 겁을 먹어버리는 거야. 와, 이거 너무 힘들다 해요. 우리 좀 편하게 안 될까?
그게 뭐예요? 옆에 있는 만만한 청나라, 응? 종이 호랑이 같은 나라, 이미 서구 열강에게 쥐어 터질 때는 쥐어 터져서 아무 힘도 없는 이 청나라를 잡아먹자. 이게 일본의 계획이었죠. 우리 이제 편하게 가자예요. 우리 저 추운 동포 나라 가지 말고 중국 잡아먹어서 우리도 대영 제국 같은 나라를 만들자라는 게 일본 군부 세력들의 생각이었죠. 누구 마음대로. 응? 그거를 영국이나 프랑스가 가만히 둘 것 같아요? 너 북쪽 가라고 했잖아. 왜 내가 먹으려는 땅을 네가 내려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중일 전쟁하고도 어떻게 됩니까? 분위기 험악해지죠. 너 이거 봐라. 갑자기 침략국가라고 일본 욕하기 시작해요. 아니 여태까지 만주 침략하고 할 때는 괜찮다고 하다가 중일 전쟁 가니까 갑자기 일본이 나쁜 놈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그건 내가 먹을 땅인데 왜 네가 먹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일본이 그렇게 되면서 고립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2차 세계대전에 핵 2방 맞고 기껏 뺏었던 땅 다 뺏기고 다시 섬나라로 돌아가죠. 와, 우리한테 정말 천우신조죠. 만약에 일본이 이 당시에 중일전쟁 안 입혔으면요, 우리 다 일본말 씁니다. 그리고 일본이 시베리아에 올라갔으면요, 와, 제2의 미국 됐어요. 저 시베리아 어마어마한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의 일본인들은 땅을 치고 후회하죠. 땅을 치고 그냥 시베리아 올라갈 걸 그러고. 응? 시베리아 그 당시 군대가 몇 명이나 있었겠어요. 러시아 군대가 몇천 명밖에 없었다고. 응? 그 몇천 명을 일본 군대 한 10,000명, 20,000명만 올려보내면은 아주 무주공산인데, 그랬으면 저기 어디야 바이커우스까지 진격했을 텐데 일본이. 응? 그 당시에 일본도 아무런 힘이 없던 나라고, 대영 제국도 더 이상 식민지 확장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시베리아 동토 에라시 러시아가 먹는 거보다 일본이 낫겠지. 응? 그 당시에는 설마 거기서 석유가 나지, 설마 그게 개발될지 알았어요? 아유 저 추운 땅 누가 살아? 이런 시대였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일본이 후회할 짓을 한 거죠. 우리한테 천우시고. 자, 그 당시에 미국 사람들이,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이 한국을 어마어마하게 깔봤어요. 이 사람 일본 좋아했습니다. 이게 안타까워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무시를 당했어요. 왜? 우리나라가 하는 짓을 보면은 너무 이해가 안 되거든. 러시아가 남진을 하겠다는데 러시아 편에 듣는다? 아니 뭐 이런 왕이 다 있어 하는 거예요 도대체. 중국 애들이 동북공정을 하고 우리나라의 기술을 훔치고 내려오는데 새해에 중국한테 인사를 하고 이러는 걸 보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루즈벨트 대통령 똑같은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저런 대통령이 다 있어 할 거 아니에요. 아니 니네 나라를 점령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거기가 달라붙어? 나랑 친구 돼야지. 이거 아니에요. 미국이 당시에 한국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까? 못해요. 저 당시에 서부 개척, 뭐 쉽게 얘기하면 아메리칸 인디안 대학살이죠. 정신없을 때예요. 아직 미국 서부 지방이 완전히 장악되지 않은 상황이라 미국은 미국 서부 지역을 이게 점령하느라 정신이 없을 때고 뭐 다 정신이 없을 때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일본한테 기회를 준 거예요. 야, 네가 해야 하고. 그 일본이 그 기회를 어부지리로 받은 거였단 말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당시 영국이 됐던 미국이 됐던 일본을 점령할 만큼의 힘은 없었어요. 그랬으니까 동맹국의 대우도 받은 거죠. 동양인이지만. 응? 흑인의 인권운동가, 얘도 러일전쟁에서 일본 제국의 승리를 백인에 대한 유색인주의 승리 찬사를 못했다니까. 그 당시 정서가 졌어요. 그 당시 정서가. 우리 입장에서 일본한테 식민할 때 억울했죠? 그때 당시 서양의 입장에서 너희들 왜 그래? 축복받았잖아. 이러는 거예요. 우리 독립운동 하겠다고 하는데 서양인들은 너희들은 운이 좋은 거야? 막 그러는 거예요. 사실 운이 좋죠? 저 당시에 아메리칸 인디안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서양인들 시각에서는 그게 문제 있어? 이런 거였어요. 왜 문제가 돼?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와 저들이 생각하는 정의는 다르다니까요. 국제 질서의 그 상황과 분위기를 파악 못하면은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이들 독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동의 못했잖아요. 지금도 아이들 독들 차별받는다 생각하는데 국제사회가 아이들족을 동정합니까? 여러분 아이들족이 있는 건 아세요? 혹시 홋카이도에? 관심도 없죠? 왜 일본 잘하는 나라잖아. 왜 거기서 그냥 살지 왜? 응? 일반 사람들 그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저 당시 서양 사람들이 조선을 보고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 야, 일본은 유일하게 아시아에서 근대에 성공한 나라 아니야. 그런 나라의 국민인데 왜 불만이야? 이런 얘기 했다니까. 그것도 인권운동가, 흑인. 응? 그래서 모범적인 사례라 그래가지고 일본까지 가가지고 그거 하고 막 참조연 사람 이랬단 말이야. 그 당시 미국의 인권운동가 사람들이. 응? 우리나라 독립 못할 뻔했어요. 그래서. 근데 일본이
중일전쟁하는 말로 독립한 거예요. 물론 여기 중일전쟁뿐만이 아니죠. 외교를 잘했죠. 외교. 이승만 대통령이. 여러분들이 독립운동을 할 때 꼭 총칼만 들고 싸우는 게 독립운동이라고 하시는데 아니에요. 외교 중요합니다. 쿠르족 보세요. 쿠르족 지금 독립 못하죠? 앞으로도 영원히 못할 겁니다. 전 화분을 해요. 왜? 쿠르족 중에 외교하는 사람이 없어요. 맨날 총 들고 싸우겠다는 집안에.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야. 뭐 아무나 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 총 들고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세상의 질서를 움직이는 쥐락펴락하는 이 엘리트들을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설득이 안 되면 그 나라 독립이 안 돼. 우리는 그거를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독립자금 받아갖고 백악관에서 백인애들하고 술 처먹고 놀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미쳐버리는 거예요. 진짜 그런 걸 보면. 로비하는 건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로비를 몰라. 그럼 여러분들 사장님들이 회사 운영할 때 조립라에서 조립해야 됩니까? 그런 사고방식으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 월급 줄이면 뭐 해야 돼요, 사장은? 골프 쳐야 된다니까. 밖에 나가서. 골프 치는 게 노는 거예요? 그거 일하는 거예요. 응? 우리나라 역사를 그딴 식으로 해석한다고, 지금. 자, 일본 유태인 동전은. 일본 애들이 여러 가지를 동원을 합니다. 일본 애들은 세계사를요, 옛날 때부터 정말 공부를 많이 했어요. 일본 애들이 일본 유태인 동전론을 이용합니다. 일본 유태인 동전은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유태인하고 일본인은 조상이 같다. 여러분들 들으면 황당하시죠? 저도 황당하다 생각해요. 하지만 오랜 연구를 통해서 연결고리가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아주 희미한 선이지만 연결은 돼 있어요. 근데 일본 애들은 그 희미한 선에다가 동아줄을 감아서 두꺼운 줄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리 관계 아주 깊어하고. 왜 이런 짓을 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세계의 금융을 여전히 유태인이 장악하고 있었어요. 돈이 필요하죠. 전쟁할 때 돈. 특히 미국에 있는 유태인들 어마어마한 재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돈이 필요했어요. 전쟁할 때 러시아를 제거하기 위해서, 중국하고 싸우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는데 그 돈을 줄 나라가 없어요. 왜? 영국이 됐던 프랑스 같은 다 식민지 개척을 하는 나라였단 말이에요. 다 서로 잡아먹으려고 그래, 약소국들을. 그런 나라한테 돈 빌려주세요. 돈 빌려주겠어요? 아니 저기 내가 점령할 땅인데 내 돈 빌려가서 내가 식민지 삼을 내는 땅을 점령하려 한다? 당연히 돈 안 빌려주죠.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착안했던 게 일본 유태인 동전론이에요. 일본 유태인 동전론은요, 일본인이 만든 게 아니에요. 스코틀랜드계 영국인이 만든 겁니다. 뭐 정확히 따지면 유태인이에요. 네. 니콜라스 맥클레온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일본에 와서 무역을 하면서 보니까 일본인들의 풍습이 유태인하고 비슷하네 했던 거예요. 왜? 본인이 유태인이니까. 그러면서 일본 유태인 동전론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한국 유태인 동전론도 이 사람이 같이 얘기했어요. 단 우리나라에서 한국 유태인 동전론 사장돼서 사라졌습니다. 물론 일본 일제식민지 시대 때 일본인들이 의도적으로 없앤 것도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 나중에 불었던 반유대인 정서, 우리나라도 많지만 좌파들 중에 반유대인 정서 얘기하는 게 되게 많아요. 삭제가 됐어요. 일본인들은 그거를 잡았어요. 왜? 일본인들은 군사 개발을 위해서 영국하고 네덜란드 필요하다. 미국하고 동맹 맺을 필요 있다. 자금 필요하다. 이 모든 걸 동원해서 뭐 우리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국가의 간의 외교, 그 다음에 뭐 기술 개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일반 민간인들의 감성을 건드리는 부분까지 다 한 거예요. 아주 치밀했죠, 이번에는 진짜. 왜? 일본 유태인 동전을 이야기하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당시에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이스라엘 독립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은, 당시에 영국, 그 당시 영국의 세계 패권국가였으니까, 영국 내에서도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정치인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낭만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영국의 그 엘리트 층 중에는. 이스라엘을 다시 구하라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는 것이 뭐 좋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바로 그러한 유럽인들의 정서를 일본인들이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일본 유태인 동전을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영일동맹을 맺는데, 이 영일동맹을 맺은 사람들은요, 일본 유대인 동전하고 관련자들이 거의 같아요. 겹칩니다. 그래서 나온 게 보고계획이에요. 후구계획. 보고계획이 뭐냐? 만주에다 이스라엘을 건설하려고 했던 계획이에요. 진짜 하려고 했었어요.
실패했죠. 왜? 일본이 중일전쟁 일으키고서 실패했어요. 했지만 진짜 저 계획은 실행이 됐고, 그래서 히틀러가 유대인을 탄압할 때 일본에서 전격적으로 그 유태인들을 죄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전부 데려와서 원래 만주에 보내려고 했는데 샹하이까지 데리고 왔을 때 미국하고 일본 간의 외교적 관계가 험악해지자 일본인들이 샹하이의 유태인들을 버렸어요. 그래서 그 계획이 실패합니다. 만약에 일본인들이 끝까지 저 사람들을 책임지고 대련함으로 보내가지고 만주에 유태인들을 보냈으면 어쩜 해가 안 맞았을 수도 있어. 유태인들이 거기서 만주를 못 가요. 그런데 만주 사변을 일으킬 때 어떤 분장이나 이런 것들에도 이러한 미국계 유태인들의 어마어마한 금전적 지원이 있었고, 그 배경에는 시오니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용한 거예요. 아, 진짜 일본 애들 독하지, 진짜 이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합리적인 생각, 이성적 정책뿐만 아니라 감성적인 정책까지 다 한 거예요, 얘들은. 왜? 인간은 감정적인 동물이자 이성적인 존재니까. 자,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남의 얘기가 아니다예요. 역사는 돌고 돕니다. 상황은 또 반복돼요. 지금의 현재 국제정세, 여기 바깥에 빨간 테두리 한 거는 뭐냐면은 91년도 소련이 붕괴된 이후에 일어났던 국제분쟁이에요. 국제분쟁은요, 냉전시대 때 오히려 덜했습니다. 냉전 끝나고 나서부터 오히려 분쟁의 숫자는 압도적으로 증가해요.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왜 미국이 미쳤다고 러시아에게 패권을 나눠주는 행위를 하겠습니까? 저기 베를린 양덕에서 아무리 레이건 대통령이 고르바초프 서기장을 향해서 뭐 티어스 다운도 뭐 해가지고 뭐 우리 베를린 양덕 부수고 함께 손을 합칩시다라는 아름다운 미사일을 던졌다 하더라도 국가 대 국가는 당연히 남남이고, 왜 힘들여서 냉전 시대의 오랜 기간을 끝나서 미국이 드디어 소련을 붕괴시키고 패권 국가로 유일무이한 국가가 됐는데 미쳤다고 러시아 키웁니까? 저 같아도 안 해요. 러시아의 손발을 끊는 방법은 뭐예요? 과거 친소 정권이 있었던 지역을 장악하는 일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어디예요? 동유럽, 중동이에요. 왜? 당시 서양인들,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은 유럽인들, 지금 왜냐하면 국제사회는 서양인들 위주로 흘러가니까 백인들에게 있어서 세계라는 거는 미국하고 유럽이에요. 그 외에는 변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련이 붕괴되자 미국이 가장 먼저 한 건 뭐냐? 서유럽에 대한 보호죠. 그게 뭐예요? 동유럽 국가들을 서구화시키는 거죠. 러시아로부터 친서방 쪽으로 끌어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과거에 친소 정권의 그 인맥들이 있는 동유럽 국가들의 정치인들이 하나하나 구테타나 혁명 뭐 등등으로 실각을 하면서 전부 다 서유럽 쪽으로 한편으로 들어오죠. 나토에 가입하고 유럽연합에 들어오죠. 헝가리, 뭐 루마니아, 뭐 폴란드, 많은 나라들이 다 지금은 서방 국가 편이 되어버리죠. 과거에는 공산 국가였는데 이 작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중동 지역에도 많은 친서 국가들이 다 친미, 그러니까 친서방 국가화 돼버린 거예요. 이거 한 거예요, 이거. 패권은 절대 안 나눠주는 거예요. 아까 우리 그 이충구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미국이 중국하고 전쟁 한 번 안 하고 패권을 물려준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이렇게 분위기 좋게 악수하고도 미국은 러시아를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다고요. 왜? 미국보다 거대한 저 러시아의 영토, 그리고 러시아가 갖고 있는 지정학적 이점이 뭐예요?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를 접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소비 시장과 어마어마한 영토와 교통, 이 지리적으로 이 서로 소통이 가능한 이러한 유리한 고지를 가지고 있는 이 러시아가 자유민주주의화되고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냐면은 미국보다 더 강한 나라가 될 수 있는데, 그럴 바에 차라리 냉전이 낫지 왜 러시아 키웁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결국 러시아는 개박살이 났죠. 지금의 러시아, 이제는 러시아는 이제 뭐 과거 청나라처럼 종이호랑이에 불과한 나라가 됐습니다. 지금 작년 2017년에 러시아 인구가 전체 인구의 10%가 감소했어요. 러시아 인구가 얼마인 줄 아세요? 1억 5천만인가라고 하죠? 10% 감소했다면 얼마가 감소된 것 같습니까? 지금 전쟁 안 하고 죽었어요. 전쟁 안 하고 죽었어요. 저출산, 고령화, 러시아 인구가 앞으로 계속 감소할 거예요.
학교, 병원 50% 감소했어요. 절반이 사라져버렸어요. 왜? 애가 없어서. 계속 러시아 약화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 지금 러시아가 와 있어요. 자, 근데 2000년 이후서부터는 바깥에 노란색으로 테두리하는 점에서 분쟁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주로 인도양과 태평양에 집중했어요. 갈등 지역이. 근데 또 공교롭 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얘기했어요? 인도 태평양 방어선. 어허. 이거 누구 얘기하는 걸까요? 인도 방어선은 인도를 미국이 견제하려는 건가요? 태평양 쪽을 중국을 견제하려는 건가? 이건 다 중국이에요. 인도 태평양 방어선은 중국 견제 전략입니다.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는 시리아 내전, 이스라엘을 위해서 전쟁일까요? 지역적으로는 맞아요. 큰 그림으로는 중국 견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진출하려는 지역을 지금 다 미국이 막습니다. 왜? 미국은 아까 우리 박사님도 말씀하셨듯이 크기 전에 제거하게 되는 거예요. 중국이 미국을 위협하기 전에 제거하면 돼요. 가장 좋은 방법은 금융공격이에요. 이미 금융공격 하고 있어요. 주먹 쓰기 전에 금융공격으로 날리면 더 좋은 거니까. 그렇다고 전쟁을 안 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1대1로를 방해하기 위해서 모든 지역에서 다 분쟁이 발생해요. 저렇게 분쟁 발생하면요, 중국은요 1대1로 못합니다. 그리고 1대1로는 중국이 사활을 걸고 있어요. 왜 사활을 걸고 있는지 아십니까? 중국 땅을 벗어난 지역서부터 전 분쟁 지역이에요. 골든이죠 이것도? 그런데 지금 가장 분쟁이 격화된 지역이 어디냐면은 쿠르드족 지역이에요. 지금 쿠르드족이 어디 사느냐? 이란, 이라크, 시리아, 터키예요. 그 네 나라를 1대1로가 지나갑니다. 근데 거기서 쿠르드족 독립운동이 나면서 터키가 마구마구 때려잡고 있어요. 지금 막 쿠르드족들을. 이게 왜 중국에게 어마어마한 위협이 되느냐? 중국이 경제 성장을 하려면요 내수 산업을 돌려야 됩니다. 아까도 뭐 말씀하셨지만 선박회사가 500개가 날아갔댔죠. 부도가 나서. 중국의 제조업을 유지시키려면요 물건을 계속 만들면서 생산을 해야 돼요. 그리고 생산된 물건을 팔려나가야 돼요. 즉 현금을 돌려야 돼. 근데 중국 내부적으로 포화가 돼서 더 이상 안 돼. 내수 시장을 통해서 팔 수는 없어요. 어마무시하게 공장들을 많이 지어놨거든요. 근데 또 트럼프가 계속 관세를 올리면서 중국 제품 안 사주고 있어요. 수출이 막혀가고 있어. 그러면 시진핑이가 의존하는 건 뭐예요? 1대1로예요. 왠지 아세요? 1대1로 건설해야 저기다 중국 애들 인부도 파견하고 중국산 세멘트 저기다 팔고 중국산 철강 뭐 등등등 하면서 어떻게든 돈 불리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벌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저기서 전쟁이 나버리게 되면 그거 못하잖아요. 중국 한 방에 날아가요. 1대1로 실패하는 순간 중국은 망하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저기서 막 전쟁이 나고 있는데 막 시진핑이가 막 땀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중국 때릴 필요 없으니까요. 사람들은 막 생각해요. 미국하고 중국이 싸우면 어떻게 되나? 미국이 뭐 중국을 상륙하고 막 그러나? 그럴 필요 없으니까요. 아니 중동에서 분쟁 나면 끝나요 그냥. 중동에서 분쟁 나니까 시리아 내전 일어나니까 중국 애들이 1500명 군대 타게 됐잖아요. 정규군을. 왜? 남인이 아니거든 이게. 100km의 구간에 고속철도를 깐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계산기를 두들겼을 때 예를 들어 100만 위안이라는 가격이 나왔다 쳐요. 100km의 철도를 깠는데 거기가 분쟁 지역화 되면은 건설 가격이 얼마가 될까요? 여러분들 거기 가서 일하신대요? 청구자 주고 싶습니까? 일당 10만 원이 어떻게 될까요? 100만 원으로 올려야 된다. 나 죽기 싫어. 근데 100만 원 주면 생각해볼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철강 운수업자한테 야 너 트럭 갖고 가서 저기다 철강 옮겨놔. 안 가요. 그래. 일당 20만 원 줄게. 안 가요. 100만 원 줄게. 중국 애들이 세웠던 월드 1대1로 건설 프로젝트 건설 가격이 그때부터는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거예요. 얼마가 될지는 몰라. 그거는 테러가 얼마큼 빨리 진압되느냐 안 되느냐에 달리는 거예요. 근데 저 지역에 테러가 진압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영원히 안 될 겁니다. 영원히 안 돼요. 제가 자신해요 이거는. 왠지 아세요? 시리아 내전이 끝나면은 이스라엘이 위험해집니다. 시리아 내전이 끝나면 시리아의 시아파 무슬림과 헤즈볼라 애들이 그러니까 시리아 정부군이죠. 시아파 계열이거든요. 얘들 내치가 안정이 되면 그 다음에 다시 얘들이 적은 이스라엘이 돼요. 이스라엘을 원하겠어요? 너희들은 계속 내전 가서 싸워야 돼.
그래야 이스라엘이 안전하다고요. 응? 어렵죠. 남이 부리는 나의 행복. 이게 국제 질서예요. 그리고 중국이 보다 못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적이 곱하기 냈대죠. 1500명. 시리아 내전이 일어났는데 5개 지역 중에 중국이 지원하는 나라가 시리아 정부군이에요. 시리아 정부군은 이란, 러시아, 헤즈볼라, 중국이 지원해요. 아니 물론 여기 북한도 들어가 있죠. 여기를 지원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시리아를 정부를 지원하는 중국을 어떻게 바라보게 될까요? 너 나한테 주먹질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적이 되는 거라고요. 그렇죠? 이스라엘하고 적이 되는 거예요. 중국 그 순간에. 그러면 어떻게 하지? 중국은 과연 국제무역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금융은 제대로 돌아갈까? 퀘스천 마크가 딱 생기죠. 아, 중국 금융위기 오겠구나. 이렇게 1대1로 지역에 이상하게 전쟁이 많이 나요. 응? 자,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이게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그 분쟁 지역을 확장해서 더 보여주는 겁니다. 이 지역에 분쟁이 났을 때 누가 가장 손해를 보냐를 보는 거예요. 물론 전쟁 당사국이 피해를 보죠. 우크라이나와 관련돼서 피해를 보지만 세계 패권 질서라는 속에서 누가 유리하고 누가 불리하냐예요. 러시아도 크게 손해보는 건 없어요. 제일 손해 많이 본 나라는 중국이에요. 이거 돈 문제에서부터 해서 이권 관계가 한두 건이 걸린 게 아니거든. 네? 중국은요 지금 어마어마한 재정 적자가 나고 있어요. 왜? 돈이 술술 빠져나가요. 아까 고속철도 사업이 있었다고 했죠? 그 어마어마한 철도 유지비 누가 낮춘다는 거예요. 중국 정부가 해야 돼요. 거기에 돈 내야지. 1대1로 사업하는데 지금 막 분쟁 지역 나고 건설비 올라가지.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나 이런 데 보면 친중 경제인 정치인들 또 섭섭찮게 챙겨줘야지. 아프리카에도 돈 챙겨주는 나라들 많죠? 이거 다 주고 나면 돈이 언제 나와? 언제 중국은 자국 경제 개발하죠? 이게 중국의 딜레마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소비가 돈이 지금 지출이 되는데 버는 건 없어 또. 그리고 또 하나 미국이 절대 중국을 못 이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돈줄입니다. 돈줄. 미국의 어마어마한 군사력의 원천은요 바로 세계 주요 항구를 장악하고 있다는 무역 항로, 그 다음 기축통화, 그리고 원자재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요. 모든 게 원자재 시장이 러시아가 석유가 나도요 결국은 미국 애들이 장악하고 있는 선물 시장에 와서 거래를 해야 돼요. 푸틴도 이란도 마찬가지예요. 그 원자재 거래 시장을 벗어나서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시스템적으로 그게 안 돼 있어. 거기서 나오는 엄청난 수수료가 미국은 가만히만 있어서 자기 손에 따박따박 들어도 고정 수입이에요. 그 고정 수입이 지금의 어마어마한 미국의 군사력을 유지하는 근간이 된다고요. 중국 애들은 어때요? 한국과 똑같이 수출 주도형 국가죠? 수출을 통해서 번 수입을 갖고 국방비에 투여하잖아요. 수출이 막히면 중국의 국방비는 당연히 허물어지는 거예요. 이게 미국과 중국의 크나큰 차이라고요. 보세요. 지금의 국제 정세가 과거 영국과 러시아가 했던 그레이트 게임과 똑같은 지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요. 역사에 만약은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 만약이 지금 돌아왔어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기회가 온다면 과거에는 제정 러시아의 남진이었지만은 지금은 중국의 남진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막았던 카운터 파트너 국가가 대영 제국이었다면 지금은 미국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붙어야 될까 하는 거예요. 역사에 만약이 없다고 했는데 만약이 되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똑같은 영상 반복하면 안 되죠. 그럼 이번에는 러시아가 아니네. 그러면 러시아의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은 아니다라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미국이에요. 네? 근데 자꾸 중앙미국 철수시키자는 얘기를 하지 않나? 우리나라 핵심 기술들 자꾸 팔아먹지 않나? 내국노 짓 하고 있죠. 우리나라 민주인사들이. 민주인사들이 이런 짓 되면 되는 겁니까? 인권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손실시키는 해도 되는 거예요? 그게 정당화 됩니까? 5.18 유공자는 우리나라 삼성 반도체 기술 중국에 팔아먹어도 애국자 되는 거예요? 네? 뭐 과거 독립운동 했다 쳐요. 그래. 그럼 독립유공자의 후손이 지금 우리나라를 옥죄하고 있는 중국에게 우리나라 과학기술을 팔아먹고 우리나라의 산업시설을 전부 중국에 매도하는 것은 정당화 되냐는 거예요. 내가 과거의 독립운동가의 후손이었으니까 이러면 되냐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내가 왕년이라는 이게 왜 합니까? 응? 외국인 정당가에 그 다음에 지방 분권화 이거 하면 차이나타운이 될 텐데 지금 우리나라 지방도 인구 감소하고 있죠. 고령화되면서 전라도 쪽에 충청도 쪽에 거기 중국 애들 좀 개떼같이 몰려가고 있죠. 3년 지나면 지방의회 지방의원 선거권 주죠. 그러면 지방 분권에 되면 걔네들이 몰려가가지고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 다 돌아가신 다음에 중국 애들이 가서 야 우리 독립하자 민주주의 투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입니까 그게? 그게 민주주의냐고. 이거 하자고 지금 하고 있죠? 제정신이라는 거예요 지금. 나는 5.18 유공자고 나는 독립 유공자 후손이니까 저래들 권리가 있는 겁니까? 응? 언제까지 과거 팔아먹어서 이따위 짓 하겠냐는 거예요 지금. 이건 매국 행위예요. 늘 제가 얘기하지만 과거의 친일이 매국의 행위였다면 오늘날의 친중은 매국 행위입니다. 똑같은 행위예요. 중국은 대놓고 독립공정하고 이제는 백제사도 중국 역사라고 하잖아요. 전라도 땅 중국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전라도를 기반으로 민주당은 지금 여기에 대해서 단 한마디의 이익을 제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미제국주의의 침략을 얘기해요. 미국이 언제 땅 달라는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미국 애들이 언제 자기 역사책에다가 한 번 더 미국 땅이라고 한 적이 있으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논리도 안 맞는 이런 거짓말. 여긴 왜 넘어갑니까 도대체? 우리나라 국민들은. 중국은 대놓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사드 보복 아까도 얘기 나왔죠. 롯데백화점 부수고 사드 이런 걸로 부당한 유혹을 할 때도 WTO에서 분명히 우리나라 이길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스스로 포기하죠. 근데 미국이 한다고 하니까 제소하겠대요. 불평등한 무역에 당당히 맞서겠대요. 아이고 인물 아니야. 네. 왜 이렇게 중국한테 약할까? 미국이 중국보다 100배 강한데 이게 진짜 얻어 터져버리지 않아서 이게 해소하는 건데 미국도 중국도 꼼짝 못하잖아요 지금 미국한테. 아니 이렇게 개념 없는 거예요. 진짜 동학운동의 후손이 맞는 것 같아. 이런 걸 보면 진짜 동학정신 개선한 거 맞는 것 같아요. 국제정세를 보래. 국제정세 좀 바깥 세상 자기들끼리 으쌰으쌰하면서 옆에 동지들이 미국 나쁜 놈에 그래 너도 나도 우리 전 국민 민심은 천신이니까 하늘도 미국을 싫어하네. 이런 개소리 하지 말고 좀 신문 좀 보라는 거예요. 이 국내 신문 말고 해외 신문. 국내 신문 말고 왜 이렇게 안 보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까막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깥 세상을 모르고. 우리나라 동학분들이 옛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부적 태운 거 양잿물 마시고 여기다 부적 쓰고 전진하면 총알 안 맞는다고 미국 진짜 전진했잖아요. 효과 있었어요? 없죠? 갑옷을 만들고 총포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왜 이런 생각을 왜 안 하지 자꾸 우리나라 사람들? 이유는 많아요. 미 제국주의가 어쩌고 뭐 서양의 침략에 맞서서. 그래서 저도 그 말해요. 그래 네 말 다 맞다. 근데 문제는 걔네들이 키를 쥐고 있어. 그럼 당신 어떻게 할까요? 배워야지. 일본 애들처럼. 저기 불불 끓죠? 참을 줄 알아야지. 그 정도도 못 참아? 제가 중국을 비난하지만 중국에게서 많이 배웁니다. 물론 지금의 시진핑한테 배우는 건 하나도 없어요. 과거 등소평한테 많이 배우지. 등소평은 무시무시한 사람이었어요. 등소평이 10년만 더 살았으면 중국 역사가 바뀌었을 수도 있어. 참 잘 죽었어요. 우리나라를 보면. 네. 제가 중국에서 좋아하는 속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찐지 빠오쩌 10년 보완이란 말이에요. 제가 중국어도 조금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군자가 복수를 하는데 10년을 기다리면 늦지 않나요? 우리나라에서 참성이 없어요. 그래서 시간을 빨리 나갈게요. 자, 젊은 사람들은 내가 이걸 항상 꼭 보여줘요. 뭐냐? 이 세상 인류 역사는 단 한 번도 패권 국가나 제국주의 국가가 없었던 적이 없다예요.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 사는 거예요. 정치에서 성과 없어요. 이긴 놈이 선이에요. 단 조금 변한 게 있다면 그래도 미국은 그래도 같은 영어로 썼던 대영 제국만큼 잔인하진 않아요. 네. 그래도 우리가 늘 제가 방송 때 자연사방송을 할 때 얘기하잖아요. 미국은 자기 편 받을 때 달러로 돈 써대기를 때린다고. 자기 편 받을 때 매습을 한다고.
저 러시아들처럼 공산혁명 일으켜서 군대로 무력점령해서 공산주의 만들지는 않는다고요. 돈 주면서 매산다고. 야, 나랑 친구 되자. 돈 줄게. 먹을 거 줄게. 어? 좌파들이 무슨 얘기야? 미 제국주의 수탈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그래요. 아니 1950년대부터 우리나라가 미 제국주의의 수탈을 당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계 14대 무역대국이 됩니까? 에? 수탈당했다면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미국으로 하는 그 대미 무역 흑자를 어떻게 설명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대미 무역 적자를 봐야지. 어? 당신 여러분들께서 입고 계신 이 옷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해외에 가신 분들도 많죠? 어? 그거 돈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미 제국주의에 수탈을 당했으면은. 어? 그리고 그 좌파들, 미 제국주의 얘기하는 애들, 얘네들 자식 다 미국 가 있잖아 지금. 어? 여기 보시면은 미국, 러시아, 중국 패권 국가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후보가 될 수 있는 나라들이 있죠. 물론 제가 봤을 때 중국, 러시아 포함도 안 돼요. 하지만 우리나라 국내 정서상 예의상 썼습니다. 일단 미국하고 중국은 비교가 안 돼요. 일단 예의상 썼어요. 보세요. 중국은 가까이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대놓고 우리나라 침략하겠다 합니다. 과거 러시아가 남진 정책을 펼쳤듯이. 우리에게 중국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위협이 되지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중국의 산업구조는 한국 모델을 본땄기 때문에 수출 주도의 국가입니다. 중국 애들이 자꾸 더 좋은 제품을 만들면 만들수록 우리나라 대기업은 망하는 거예요. 경쟁 상대예요. 마치 한국과 일본처럼. 그거 다 아시죠? 인정하시잖아요. 근데 중국의 13억 시장에다가 한국 전체 제품을 팔 거라는 왜 등신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중국 애들이 우리나라 기술 훔쳐가서 자국 국산 제품 만들어서 국산 운동, 국산 제품 산운동 해버리지. 정상적인 중국인이라면. 우리가 중국하고 교육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계속 중국을 키워줬지 우리가 중국에다 물건을 팔아먹는 양은 감소하게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근데 미국은 좀 달라요. 첫째, 멀리 있어요. 손자병법에 나오는 기본 정책이 뭡니까? 원교, 근고. 멀리 있는 나라와 친한 관계를 맺고 가까운 나라를 견제해야 된다. 정확히 여기 드는 거 아니에요. 미국이 우리나라 점령할까요? 안 해요. 보통 한국 점령합니까? 여기 뭐 어떤 분들 아까 얘기했지만 미국의 한 주에 들어가고 싶다고요? 미국이 바로 차버립니다. 오지 말라고. 어? 안 집어넣어준다니까. 그건 여러분들의 희망이에요. 안 집어넣어요. 불편해. 관리해야 되고 돈 들어요. 왜 그런 짓 해요? 안 한다고요. 우리는 홀로 서야 돼. 홀로 서야 돼. 네? 그런데 미국은 과거 일본하고 7, 80년대 무지무지한 무역전쟁을 했습니다. 미국이 오늘날의 미국이라는 나라가 강대국이 된 데에는 1, 2차 세계대전이 있었고 그때 당시에 무기 팔아먹으면서 군수 조달 국가로서 제조업 기반으로 강대국이 됐지만 강대국이 되고 난 다음에 일본이 성장하면서 7, 80년대 무지무지 무역전쟁을 했다고요. 제조업 전쟁. 물론 미국이 이겼어요. 금융전쟁을 통해서. 하지만 미국의 제조업은 일본한테 졌습니다. 제네럴 일렉트로닉스, GM, 포드 이런 애들 자동차, 그다음 전자제품 거의 안 만들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거 물건 삽니까? 옛날 때 미제란 말이 있었어요. 요즘 미제 사시는 분 누가 계세요? 별로 없어요. 물론 일본이 지기는 졌지만 미국의 제조업을 붕괴시켜버렸어요. 미국의 오늘날 제조업 기반은요, 금융산업하고 군산복합체, 무기 만드는 산업입니다. 이 두 개예요. 나머지는요, GM에다가 포드 같은 것도 물론 자동차를 만들긴 만들지만 금융업 중심으로 더 해요. 일본이 우리한테 해준 좋은 것 중에 하나 요 하나죠. 미국이 일본이랑 무역전쟁하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일본 제품을 이기기 위해서 미국이 한국을 하청해서 써먹지요. 한국에서 중간 제품 만들어서 자꾸 제품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우리는 미일 무역전쟁을 통해서 잘 배워갖고 지금의 삼성과 현대가 생긴 거예요. 어부지리. 강대국 사이에 꼈다고 해서 망하는 거 아닙니다. 모든 건 전략전술의 차이예요. 미국은 어쨌든 그런 산업구조가 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요, 미국하고 한국이 함께 갈 때 산업구조가 달라서요, 충돌을 안 해요. 한국하고 일본은 부딪힐 수 있어요. 한국하고 중국도 부딪혀요. 하지만 한국하고 미국은 안 부딪혀요, 현재. 그리고 아무리 군산복합체가 제조업이라 하지만 저거 우리나라 방위산업체랑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이거 핸들 때 안 만들면 미국 F-22가 안 떠요. 우리가 운전대 만듭니다. 응? 우리도 만드는 거 많아요. 상호 의존 관계예요. 제조업이긴 하지만 공생관계가 가능하다고요. 미국하고 붙어야 우리는 더 많은 부분을 팔아먹을 수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당장 제조업 육성한다고 해서 컴퓨터를 만들겠어요? 자동차를 만들겠어요? 갑자기 생산 캐파 늘려되고 사람 고용해야 하는데 속도가 떨어지죠. 장기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못해요. 이럴 때 우리가 침입했던 어마어마한 핸드폰과 자동차 팔아먹었겠죠. 철강, 알루미늄 이거 다 팔아먹었을 텐데 응? 자,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반중 침입만 하면은 미국이 원하는 얘기잖아요. 어마어마한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철강 1톤 한국이 1,000만 원에 팔고 중국 애들이 700만 원에 판다. 미국 애들에게 한국 제품 사게 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간단한 방법. 뭐 품질기에서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시간 걸리는 일 하지. 당장 한국 제품 더 빨리 팔게 할 수 있는 방법. 관세 인상이에요.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한 방에. 중국 제품 1,400만 원, 한국 제품 1,000만 원. 누구 거 사겠어요? 한국 제품 하죠.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미국의 철강 시장 우리가 다 잡아먹을 수 있죠. 근데 단 미국도 공짜로 안 해주죠. 내가 왜 한국을 위해서 그 짓을 해야 돼? 딱 그러죠. 이 세상에 공짜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그건 협상해야 되는 거야. 야, 주한미군비 다 대줄게. 그러면 되죠. 왜? 어마어마한 이익을 보거든요. 우리는 중국 애들이 생산했던 양을 커버하려면요, 우리는 24시간 돌아야 돼요. 여기 내일 뭐 민주노총 3만 명 온다고 하는데 얘는 여기 올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돈 벌어야지. 어? 열심히 돈 벌어야지. 연봉이 1억이 더 늘 수 있는 상황인데 데모할 때 시간이 어디 있어요? 병신짓 해갖고 지금 데모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일자리를 뺏기지 않게 해달라. 아니 뭐 이런 놈이 다 하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방법이 있는데 이게 친미 하나 함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무지하게 많아. 이번에 트럼프가 또 뭐 몇백 개의 또 뭐 관세에 또 올리는 것도 사인해버렸죠? 우리가 친미면요 그게 다 돈으로 돌아옵니다. 왜? 한국 제품 관세 안 올리면 됩니까? 그리고 제가 자꾸 왜 주한미군 주둔기 자꾸 대라고 줄 아세요? 미국의 분산 복합체에 묶이면요 미국이 그 돈을 못 뺍니다. 왜? 우리가 돈은 대주고 있잖아요. 근데 한국 제품이야 사지마 이러면 우리 어떻게 돼요? 그건 네가 분산비 부담해. 이렇게 되는 거거든. 묶어버려야지 거기다가. 그래야 대기업들이 안정적인 고정 수입을 가져갈 수 있게 기회를 주잖아요. 그래야 연구 개발이 일어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외교 정책을 안 해. 아까 얘기했죠? 우리나라가 독립한 거는 단순히 항일 무장투쟁만 해서 된 게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이 외교를 잘해서 했다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무역국가 되는데 연락에 그 생산을 해서 조립만 한다고 잘 된 줄 아십니까? 외교예요. 네? 외교 한마디면 일자리가 수천 개가 오르락내리락해요 그냥. 지금은 내리막이죠. 왜? 말 잘못해도. 이거 말만 잘하면 올라가는데 지금도 늦진 않았는데 네? 미국이 아직 본격적인 제재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에도 늦지 않았는데 아직도 개념을 못 잡고 자꾸 헛소리한다? 정말 곤란해지죠. 미국의 정책은 거대한 유조선과 같아서 방향을 틀었다고 해서 한 방에 틀어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일단 한번 틀고 나면 다시 돌리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방향 안 바뀌었을 때 빨리 개념 잡으라는 거예요. 빨리. 응? 그래서 한 번 더 주변에서 통일을 원하는 나라는 사실은 미국밖에 없습니다. 왜 미국인 줄 아세요? 그거는 미국이 세계 유일의 패권 국가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소련이 붕괴됐을 때 이미 동유럽 정리가 끝났고 중동 정리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동북아시아 온 거예요. 동북아시아 정리하러 온 거예요. 동북아시아 정리하러 왔는데 남북을 왜 분단시켜 놓습니까? 세력 팽창해야지. 그 세력 팽창이 뭐예요? 누구 편 들겠어? 한국 편 들지요. 당연히 남북한 전쟁 나면은. 물론 그게 원칙인데 지금은 조금 변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당연히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통일을 시키는 게 미국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 거죠. 예? 동남아시아 일대 국가들도 다 친미국가 만드는 거고 베트남도 미국이랑 싸웠다 하더라도 베트남의 친중 연설을 이용해서 미국과 한편 되는 거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필리핀 두테르테 말 안 듣다가 요즘 몇 번 총알이 왔다 갔다 하더니 정신 차려가지고 지금 바로 미국으로 바뀌었죠.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정신이에요. 그 정도까지 가기 전에 좀 알아서 하면 안 돼?
이거예요 진짜. 아 왜 이렇게 개념 없어? 우리 저절로 얻어먹는 거 맞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하냐? 미국은요 일본을 안 키워요 지금. 미국이 일본 안 키우는 이유는 두렵기 때문입니다. 일본 사람들 천재예요. 똑똑합니다. 미국이 동북아시아 지역을 영향 끼치려면 육해 공군 중에 해군을 키워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여러분 요즘 최근에 좋은 배 많이 구경하셨죠? 칼빈 수사부터 우리 모르던 것들 많이 봤잖아요. 최신 무기들. 이렇게 들락날락 그거 다 해군이에요. 일본이 중국하기 위해서 키워줘야 되니까. 미국이 아직도 기다려 있잖아요. 아직도 기다려 있잖아요. 이거 진짜 우리나라가 이거 기빵 이렇게 맞았어요. 진짜로. 우리나라가 일본에 미쳤죠. 우리나라 지금 아구창이 몇번 날아갔다고. 진짜 우리 지금 때문에 안 만드는 것뿐이에요. 그래도 아유 진짜 막 죽이고 싶은데도 이러면 안 맞아. 살려줄 것뿐이야. 개념을 잘 잡으라 해요. 그냥 이걸 보면 안 됩니다. 왠지 아세요? 미국이 한반도를 원하지만 가장 우리가 중요해요. 중국과 하지 않은 남북이 괜찮은 거예요. 왜? 미국은 지금 북한을 보는 게 아니라 중국을 보고 있는데 우리 아시아 지역계가 많이 지지만 미국은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일단 제일 중점은 중국이라고 해요. 배신하지 마십시오. 도금이라고 자꾸 제가 얘기해요. 저 인터넷 가면 유튜브로 공부하고 있어요. 도금을 보세요. 배신하면 죽습니다. 늘 얘기하죠. 우리나라 좌파들도 다 알죠? 냉전 시대 때 체제 경쟁 속에서 미국 애들이 우리나라를 전략적으로 키웠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 아는 것들이 왜 반기하냐는 거예요. 그거 알면서 미국이 한국이 동맹국이 아니라 한국 키워줄까요? 그런 의무가 없어요. 왜 적을 키웁니까? 이제 좀 배가 좀 돌만하니까 이제 정신 좀 한다 이거죠? 국제법을 어길 수 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아시죠? 국제법을 어긴다는 게 우리 확 어긴다는 게 아니라 교묘하게 얘들 다 마사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거 다 하고 싶어요? 러시아 저 강대한 자급자족이 가능한 러시아조차도 맛이 갔는데 한국처럼 식량나부터 모든 걸 의존하는 나라가 살아남을 거라 생각하세요? 우리나라는요 지금 매우 지정적으로 유리한 조건에 있습니다. 다 얘기보다는 꺼먹고 얘기할 게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요 지금 여기 노란색 저기 왼쪽 오른쪽에 치는데 중국에도 얘기하는 1대1입니다. 저 1대1을 한반도 통과하지 않아요. 왜? 한반도를 영원히 남북분단 시켜주려고. 북한을 민주주의 국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적합한 방파제로 써보려고요. 아무리 정세가 진상을 땡겨놓고도 때려주고 싶어도 안 줍니다. 북한이 붕괴되면 중국이 골치 아프기 때문에 순망치한이에요. 그리고 러시아는 지금 중국을 통과하지 않는 시리아 철도를 개발하려고 해요. 러시아도 중국 싫어해요. 철폐한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북한 횡단을 해야 되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미쳤습니까? 저게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제가 자연사 방문에서 얘기 많이 했죠? 중앙아시아에서 대통령들 막 심장마비로 막 돌아가신 얘기도 많이 했죠? 심장 튼튼하면 하세요. 안 돼.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것이 지금 일본이 추구하는 연두색인데 이렇게 돌아서 사할린에서 돌아가는 철도 계획하고 있어요. 저거 안 돼요. 누구 마음대로 저거 해. 누구 마음대로 일본이 러시아랑 가까워집니까? 미국이 그건 그 꼴을 못 보죠. 저것도 안 돼요. 저것도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미국은요 그냥 한반도부터 출발하는 철도 만들어야 돼요. 저 파란색. 저게 미국의 국익에도 가장 도움이 되는 선입니다. 왠지 아세요? 저게 그렇다고 해서 저기 뭐야 미국에서 온다고 해서 뭐 홋카이도 하코다테라든가 저런 데 항구 만들면 안 됩니다. 미국이 그냥 쭉 타고 들어와서 부산에다가 물건 내려놓고 가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해저터를 갖고 일본은 거꾸로 가야 돼. 왜? 미국이 일본을 안 키려고 그러는 게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보면은 사실 미국이 혼자서 중국을 제압할 만큼 힘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국도 진짜 급했다면 일본이랑 손 잡았겠죠. 그래, 너 키워줄게 이렇게 했겠죠. 일본은 그걸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근데 지금도 미국은 손을 안 내려요. 그 부분만 얘기하려면 미국이 침묵을 지켜요. 말을 안 해. 그래도 한국을 기다려주려고 한다. 그래도 한국. 이거 얼마나 큰 기회예요, 우리한테는. 이게 얼마나 큰 기회야. 미국 애들이 이렇게 우리를 500분만 기다리잖아요. 너만 오면 된다. 너만 오면 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돌아만 받아.
이런 프로포즈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린다는 거는 와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저 철도 부산서부터 시작해서 북한 통과해서 만주, 몽골로 가는 철도가 건설돼야 미국의 분위기에 도움이 된대요. 왠지 아세요? 저래야 러시아와 중국을 일방적으로 통과하잖아요. 그래야 제2의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게 안 일어납니다. 여러 국가 영토를 통과해야만 여러 국가 이익관계가 묶이다 보니까 저게 공공의 도로가 돼버려요. 공공의 실크로드가 된다고요. 그래야 길이 뚫려요. 그리고 그래야 영국이라던가 유럽연합 그리고 미국도 몽골같이 가난한 나라에 투자해가지고 자기 지분을 챙기죠. 그래야 저 철도로 해서 무역했을 때 나도 이익 자금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왜 중국하고 러시아가 일반적으로 먹는 나는 손해밖에 안 되는 무역물들을 왜 개발해줘요? 나도 이익 지분이 있어야지. 그런 이익 지분이 생기려면 여러 국가의 영토를 통과하는 저 루트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저래야 실크로드가 뚫릴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에 전제 조건은 남북통일이에요. 남북통일 안 되면 안 돼. 저 남북통일을 누구를 위주로 시킬 거냐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이다. 그게 아닙니다. 한국이어야 미국이 유리합니다. 왠지 아세요? 한국은요 97년도 이후에 원하다 원하지 않던 금융위기 때 뒤지게 얻어맞았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시스템은 다 미국화됐습니다. 금융, 회계, 전산, 뭐 기타 등등 인터넷의 모든 시스템이 다 우리 미국과는 똑같아요. 일본은 독자적 시스템이 있어요. 중국도 독자적인 시스템이에요. 러시아도 그지 같지만 독자적 시스템이 있어요. 이런 나라가 만주를 먹으면은 골치 아픈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한국 같은 나라가 동북아시아 영토가 넓으면 넓을수록 미국의 영향력은 간접적으로 확장되는 거예요. 한국이 제일 좋은데 왜 이걸 눈치 못 챌까 한국 사람들은. 그리고 이 동북아시아에 있는 중국, 러시아, 일본, 북한 중에 가장 멍청하고 말 잘 듣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잖아요. 한국이 위협이 됩니까 지금? 아니 보세요. 아니 저 코딱지만한 북한한테도 쩔쩔매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우리나라 국력이 얼만데 이런 나라한테 남북통일도 시켜주고 잘만 하면 만주까지 주면은 미국이 얼마나 안심이 되겠어요. 속을 쓸어내리겠어요. 왜? 철도같이 나가는 길인데. 그렇죠? 한국이 제일 좋다니까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제가 봤을 때 아직도 동학정신 계승해도 됩니다. 바깥 세상 모르고 살아도 돼요. 다 되는데 딱 한 가지 위정자만큼은 제발 국제정세를 알았으면 하는 거예요. 네. 이 분위기만 잘 반전시키면요 진짜 우리나라는 손 하나 안 대고 어마어마한 부를 누릴 수 있는 나라가 돼요. 그 기회가 지금 코앞에 왔는데 이 코앞에 온 걸 지금 우리나라가 계속 발로 차내고 있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4년입니다. 미국 임기 연임하면 8년이에요. 여러분 8년 동안 우리나라가 제정신 못 차린다면 이런 기회가 다시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저는 모릅니다. 그 좌파들이 좋아하는 단체 신체 선생님은 역사를 모르는 민족의 미래는 없다. 잘 되새겨보라는 말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역사를 모르는 민족, 그 역사를 모르는 이라는 건 바로 우리나라의 가스라테부터 밀려게 맺어졌던 배경에 대한 지식, 우리의 오판, 여기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없이 다시 똑같은 분위기 속에서 또 친중 행위를 해서 4대주의를 한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반드시 생각해보는 거예요. 네? 저는 이승만 대통령의 정신을 배우라는 얘기 안 할게요. 좌파들한테. 신채호 선생님의 정신을 잘 새겨보시는 겁니다. 당신네들 미래를 잘 생각해보는 거예요. 왜? 그건 걔네들만의 미래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렇죠? 네,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오늘 이 자리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끝난 거 아니고 자, 이 자리 또 후원해 주신 분들도 많이 오시고 했는데 여러분이 오늘 10만 원씩 내고 오신 게 우리 후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돈 가지고 우리가 내일 또 행사를 하는데 평소에 많이 또 후원해 주신 분들께 제가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저희 방송 못하게 하려고 온갖 회의, 협박, 온갖 게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하는 게 아니라 금리빨 빼고 다 씹어먹어줄게 항상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잠깐 10분만 쉬었다가 5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예. 자, 10분만 쉴게요.
자, 방송은 다 꺼주십시오, 이제. 예. 이제부터는 방송 끄고 이야기할 건데, 방송은 다 꺼주십시오. 10분만 쉬었다 오겠습니다. 50분까지 오십시오, 50분까지.